주영진의 뉴스브리핑 4시 순서는요. 유진용 전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의 얘기로 시작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특검에 소환된 유진용 전 장관, 기자들 앞에서 미리 준비해온 메모지를 보면서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문화예술계 블랙리스트 분명히 김기춘 전 청와대 실장이 주도했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구속이 되는 그 순간까지도 블랙리스트는 나와 상관없고 나는 모르는 일이다. 김기춘 전 청와대 비서실장, 조윤선 전 문체부 장관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요. 이전 문체부 장관이었던 유진용 전 장관은 너무나도 확고하게 분명하게 블랙리스트 존재했고 그 블랙리스트를 김기춘 전 실장이 주도했다라고 이렇게 기자들에게 얘기를 했습니다. 오늘 특검에 출석해서 기자들에게 쏟아낸 유진용 전 장관의 이야기 한번 들어보시죠. 블랙리스트는 저와 저희 동료와 후배들이 목격하고 경험하고 모든 정보를 취합해 볼 때 그건 분명히 김기춘 씨가 주도를 한 겁니다. 김기춘 씨를 비롯한 그 일을 주도하고 강요했던 사람들은 다들 자기 일이 아니라고 얘기하거든요. 반대를 하는 사람들을 모욕하고 핍박하고 모든 조치를 갖다가 다 동원해서 강요를 했으면서 이제 와서 자기네들은 난 모른다, 안 한다. 저는 그런 태도는 너무나 비겁한 일이라고 생각을 하고 지금이라도 그들이 정말 정당하게 한 일이었다고 자신을 한다면은 누가 옳은지에 대해서 토론을 하자라고 얘기를 한다면은 저도 그 사람들하고 토론을 할 용의가 있습니다. 자기네들 생각과 다른 사람들을 아주 광범위하게 좌익이란 누명을 씌워서 배제하는 그런 행위를 한 것이기 때문에 이거는 굉장히 심각한 범죄 행위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굉장히 심각한 범죄 행위라고 생각한다. 유진용 전 장관 그동안 외국에 나가 있다는 이유로 헌재에서 불러도 나오지 않고 그랬었는데 오늘은 특검 소환에 응하면서 그야말로 작심한 듯 얘기를 쏟아냈습니다. 유진용 전 장관의 이야기 여러분께 자세히 분석해드릴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이 자리에 김태현 변호사, SBS의 임광기, 이기성 선임기자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그리고 아산정책연구원의 김지훈 박사님은 원래 화요일에 나오시는데 오늘 특별히 모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임광기 기자. 네. 유진용 전 장관의 이야기를 가만히 들어보면 조윤선 전 장관보다는 김기춘 전 실장에 대해서 상당히 좀 화가 나 있다 이런 느낌도 좀 있어요. 그런 것 같죠. 오늘 특검 출석을 하면서 기자들과 20분 넘게 아주 강한 톤으로 이야기를 했습니다. 저는 다른 말보다도 김기춘 전 실장이라고 하질 않고요. 김기춘 씨라고 끝까지 계속하면서 사실상 자기가 모시고 있었던 분이거든요. 그런데도 김기춘 씨라고 한 것이 상당히 상징적인데 사실 특검뿐만 아니라 전에 청문회도 출석 요구를 했지만 안 나갔었어요. 근데 오늘 나와서 뭐라고 했냐면은 내가 가족들과 함께 6개월 전부터 여행을 잡아놨었는데 특검에 출범하기 전에 출발하는 날짜여갖고 내가 못 갔다. 그래서 특검 출범하기 이전에 이미 특검에 나가서 내가 충분히 조사를 받고 자료도 제출을 했다. 그래서 오늘은 보충의 의미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지난번에 출국하기 전에 일부 언론하고 전화 인터뷰를 했습니다. 그때 보면은 왜 청문회 안 나가십니까? 했더니 그 얘기가 상당히 충격적이었어요. 그렇습니다. 청문회 내가 나가게 되면 김기춘 전 실장을 보면 따귀를 때리거나 하다못해 뒤통수라도 때릴 것 같아서 청문회를 안 나갔다. 그러니까 굉장히 김기춘 전 실장에 대한 반감이 아주 강하다는 것을 보여줬고요. 그리고 퇴임 한 달 전에 문화예술계 블랙리스트를 직접 봤다. 그러니까 퇴임이 2014년 7월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6월 달쯤에 내가 직접 봤다. 그리고 리스트 주도자를 정확히 지명하기는 힘들지만 여러 가지 의심을 한다면은 김기춘 전 실장이라고 봐야 한다. 이렇게 인터뷰를 했었죠. 또 얘가 블랙리스트 하여튼 분명히 합리적 의심을 한다면 김기춘 전 실장이고 오늘 얘기해 보면 분명히 블랙리스트는 김기춘 전 실장이 주도했다. 지금 이런 내용도 지금 나오고 있는 그렇습니다. 거예요. 오늘 확실히 이제 김기춘 전 실장이 주도했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유진용 전 장관이 어떤 인물이죠? 행정고시 22회로 공직에 발을 들여놨습니다. 그때는 문화
관광부의 전신인 문화공보부라고 있었죠. 그때 문공부라고 하는 곳에서 쭉 그러니까 차관 장관 할 때까지도 그러니까 차관까지 거의 이 틀을 벗어나지 않고 문화관광부에서 살았습니다. 그래서 후배들도 굉장히 따르는 그런 선배인데 노무현 정부 때인 2006년에 문광부 차관에 오릅니다. 그런데 6개월 만에 자리를 떠나게 되죠. 그때 아리랑TV 부사장을 청와대 실세가 누구를 좀 해달라. 그래서 그걸 거부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러면서 미운 틀이 박혀가지고 떠났다. 이런 이야기들이 있었는데 그 후로는 계속 밖에서 머물다가 박근혜 대통령이 취임하고 나서 첫 문화관광부 장관에 취임을 하고요. 1년 3개월 만에 결국은 문화관광부를 떠나게 됩니다. 유진용 전 장관이 오늘 기자들에게 했던 얘기 가만히 보면 조윤선 이 직전 장관에게 블랙리스트 관련해서 바로바로 조치를 좀 취해라 이렇게 자기가 권유도 하고 했다는 얘기까지 했어요. 그런데 조윤선 전 장관이 유진용 전 장관이 밖에서 이 구속영장이 청구되기 이전부터 블랙리스트 얘기 많이 하니까 뭐 회의를 하려 했다 이런 기사도 한번 나온 적이 있죠? 네, 그렇습니다. 그 관련해서는 말이죠. 지금 좀 오해가 있었다라고 지금 유진용 전 장관은 얘기를 하고 있는데요. 일단은 어떤 보도가 있었는지 한번 보면 말이죠. 지난해 말이었는가요? 그 블랙리스트 관련해서 본격적인 수사를 앞두고 조윤선 전 장관이 그 유동훈 차관하고 그 다음에 신현택 전 여성가족부 차관, 문체부 출신이었죠. 이 두 사람을 부릅니다. 불러가지고 유진용 전 장관을 좀 만나서 이런 얘기를 해라 이렇게 지시를 합니다. 그래서 어떤 얘기를 했냐면은 유 전 장관을 따르다 피해를 본 사람들의 인사를 원상복구해주겠다. 그리고 후임인 김종덕 그 전 장관에 대한 배려, 득세 인사는 좀 정리를 하겠다. 이런 얘기를 합니다. 그래가지고 그 얘기를 하고 난 다음에 신 전 차관은 그 접촉한 사실을 갖다가 조윤선 전 장관한테 문자 메시지로 보낸 것을 특검이 확보를 했고요. 그다음에 유동훈 전 차관은 직접 소환해서 이런 진술을 확인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결과적으로 유진용 전 장관은 제안을 받고 난 다음에 언론 접촉을 끊고 해외에 잠시 갔다 이런 얘기였는데요. 유진용 전 장관은 오늘 그 특검 사무실 들어가기 전에 기자들하고 만난 자리에서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오해다. 그건 약간 거꾸로 봐야 된다. 무슨 얘기냐면은 자신이 조윤선 전 장관한테 이 특검 문제 아니라 그 블랙리스트 관련 문제 이거는 좀 원상복구를 해야 된다. 굉장히 역사적으로 중요하기 때문에 이런 것을 신 전 차관을 통해서 자기가 역제안을 했다는 거죠. 그래서 그런 문제는 좀 바로잡아 줄 것을 부탁하고 또 하나 그 해외여행 간 것에 대해서는 오래전에 가족들과 함께 준비를 한 것이다. 그래서 자기가 갖고 있는 자료 또 주위 사람들한테 받은 자료는 다 특검에 넘기고 갔다 이렇게 해명을 했습니다. 지금까지 특검에 나온 인물 가운데 기자들의 질문에 저렇게 자세히 이야기하고 미리 준비까지 해온 사람 드물 겁니다. 그야말로 슈퍼 참고인이다 이렇게 불러도 될 것 같은데요. 그 유진용 전 장관이 오늘 특검이 블랙리스트 수사하는 데 있어서 가장 결정적인 인물이 될까요? 뭐 그럴 수가 있죠. 왜냐하면 사실은 유진용 장관이 재임했던 시기가 세월호 이후에까지 재임하지 않았습니까? 2010년 7월 정도에 그만둔 거로 경질된 거를 기억을 하는데 그때가 사실은 이 블랙리스트의 초안이 탄생한 시점입니다. 이 블랙리스트가 초안이 나오고 그다음부터 버전이 1, 2 계속 좀 확대 발전했기 때문에 지금 나온 최종 번호에 사실은 유진용 전 장관이 본 건 아니지만 어쨌든 당시에 블랙리스트가 처음 세월호 이후에 탄생했을 때 그 초기 버전을 봤던 사람 아니겠습니까? 유진용 장관의 어떤 성향이나 그런 것으로 봤을 때 당연히 당시에 블랙리스트를 확인을 하고 도대체 이것이 누구의 지시로 어떻게 작성돼서 우리 문화체육부에 이것이 하달이 됐는지에 대해서 당연히 따져봤을 것이고 그렇기 때문에 그 당시에 작성 라인이라든지 지휘 라인들을 충분히 파악을 하고 있었을 겁니다. 그래서 당연히 유진용 전 장관이 이 블랙리스트에 조윤선 전 정무수석이라든지 김기춘 전 실장의 개입 정도를 누구보다 잘 아는 지금 참고인이라고 볼 수 있기 때문에 특검은 유진용 전 장관을 중요한 참고인으로 보고 진술을 받은 거죠. 블랙리스트 관련해서도 시청자 여러분들 이 상황 지켜보시면서 많이 답답하고 또 화도 나시는 게 이런 거 분명히 없다. 나는 모르는 일이다. 라고 관련자들이 한결같이 그렇게 얘기를 했는데 특검이 도입이 돼서 수사를 하다 보니까 마침내 전 청와대 비서실장과 구속될 때는 현직 아닙니까? 현직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이
구속되지 않았습니까? 아니다라고 했는데 결국은 사실로 드러났고 김기춘 전 실장과 조윤선 전 장관이 구속된 직후에 조윤선 장관은 이틀 연속, 김기춘 전 실장은 어제 하루 바로 특검에 또 소환이 됐습니다. 이때 기자들이 따라가서 참 많은 질문을 쏟아내는데 두 사람은 한마디도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대통령 지시하신 겁니까? 사퇴하신 거 아니에요? 블랙리스트 인정하십니까? 대통령 지시하신 거예요? 대통령 지시 있었나요? 구속된 실경은 사과하시죠. 김진 박사님 어떠세요? 저 두 분 기자들 질문에 대답 안 하고 저 보니까 수갑을 찬 상태여서 네. 또, 예. 근데 그거마저도 약간 숨기고 있죠. 굉장히 뭐 창피하고 부끄럽다고 생각은 하는 것 같아요. 근데 특히 이제 뭐 조윤선 장관 같은 경우는 정말 꽃길을 걸었다라고 다들 이렇게 표현을 하지 않습니까? 뭐 강남 쪽에서 자라났었고, 그리고 뭐 서울대 외교학과를 졸업하고 사법고시를 패스를 해서 정말 승승장구 걸어온 여성 전문직인데 좀 많이 안타깝고 본인이 이제 조사를 받고 수사를 받는 상황에서 굉장히 많이 울었다고 그래요. 그래서 나는 참 뭐 잘 맞게 그리고 뭐 조신하게 이제 신중하게 살아왔는데 이렇게 됐다. 그리고 끝까지 이제 억울하다 부인을 했다고 했는데 뭐 문체부라든지 뭐 청와대 측 관계자들하고 대조신문이라든지 보면은 전부 다 어긋나니까요. 반박이 안 되니까 뭐 할 말은 사실 없는 거죠. 그래서 본인의 기준에는 맞게 살았는데 사회 정의의 기준에는 좀 맞지 않았나. 그래서 안타깝습니다. 청문회 때 특정 문화예술인 지원 배제 그런 명단 존재한다는 사실을 어렵게 시인한 다음에 그때 기억에 나는 대목이 왜 특검이 저를 빨리 소환하지 않는지 모르겠어요. 저를 빨리 소환해서 조사를 하셔서 분명하게 모든 걸 밝혀주셨으면 좋겠는데 기억나시죠? 인권위에도. 네, 그렇습니다. 예. 그때 그런 얘기를 했었죠. 그런데 이제 어찌 보면 기다렸던 특검에 불려가게 되는 또 아이러니가 또 벌어졌죠. 영장 실질 심사 받을 때 뭐 눈물을 많이 흘리면서 또 했다는 얘기가 내가 평창 올림픽까지도 네. 책임지고 해야 되는데. 그래서 장관직을 자기가 끝까지 고소를 하려고 했었다라는 이야기를 했었죠. 예. 정말 블랙리스트에 본인의 발목이 잡힐 것이다 이런 생각은 아마 조윤선 전 장관은 하지 못했던 것 같아요. 그런 면에서 보면은 불과 하루 뒤에 이틀 뒤의 일조차도 알지 못했다 뭐 이런 안타까움이 드는데 또 하나 김기춘 전 실장 있지 않습니까? 김기춘 전 실장은 김태현 변호사 나오셔서 그걸 한번 질문해야 될 것 같아요. 구속되면 보통 하루 정도는 이렇게 쉬게 해주거나 심리적 상태를 감안해서 그런데 특검이 구속되자마자 조윤선 전 장관은 바로 소환을 했어요. 약간의 의도나 작전 이런 게 있는 겁니까? 뭐 의도는 저는 있다고 봅니다. 그러니까 물론 이제 구속 기간이 사실은 10일, 또 연장 한번 1차 법원 허가를 받아 1차 연장은 20일까지거든요. 그러니까 시간이 없기 때문에 빨리 하고 싶다라는 의도도 있겠으나 그런데 이게 과연 20일이나 수사를 할 만한 것인지 왜냐면 어느 정도 지금 다 증거자료 확보된 거로 보이거든요. 그렇다고 보면 그 20일이라는 최대 20일이라는 구속 기간의 제한 때문에 그렇다기보단 좀 조윤선 장관을 심리적으로 흔들릴 때 좀 강한 압박을 하기 위한 게 아니겠나. 저는 개인적으로 그렇게 봅니다. 그런 면에서 보면은 그 첫날 소환에 구속된 직후에 첫날 소환에 응하지 않았던 김기춘 전 실장이 역시 대응하는 데 있어서는 좀 조윤선 전 장관보다 한 수위 아니냐 이런 뭐 분석들도 있더라고요. 이런 게 한 수위, 두 수위가 사실 좋은 건 아니지 않습니까? 진실을 밝히는 게 중요한 건데 어쨌든 결과만 놓고 보면 과정만 놓고 보면 저는 김기춘 실장이 한 수는 아니고요. 한 100수의 1000수는 위라고 보는 것이 이게 사실은 청문회 과정에서 보셨지만 김기춘 전 실장은 죄송합니다. 모릅니다. 죄송합니다. 기억 안 나면 이렇게 하긴 했지만 결국 무너지진 않았습니다. 나중에 뭐 최순실 씨는 뭐 지인은 아니고 그냥 얼굴과 이름만 알았다 이 정도까지만 했죠. 근데 사실은 조윤선 장관은 이용주 의원의 그 압박에 무너지지 않았습니까? 결국 그런 점만 봐도 알 수 있고 또 하나는 이게 이제 그 당시 영장실질심사나 특검 조사에서 어떻게 진술했는지가 지금 흘러나오고 있는데 그걸 봐도 당연히 알 수 있는 것이요. 조윤선 장관 이렇게 얘기했다고 합니다. 아까 이용주 의원의 청문회 추궁에 대답한 것과 동일하게 존재는 나도 알았다. 하지만 나는 작성이나 운영을 지시한 적은 없다. 그러니까 김기춘 전 실장과 내 밑에 있는 비서관 2명이 직거래를 한 거지 나는 그 결전에서 빠져 있었다. 이렇게 사실관계 자체를 부인하는 것이거든요. 근데 이게 굉장히 위험한 게 주변 유진룡 전 장관부터 비롯한 주변 모든 사람들이 그게 아닙니다. 조윤선 전 장관도 당연히 저한테 지시를 했고 지시한 걸 저도 알고 있습니다. 이런 증언들이 나오면 그건 사실은 그런 주장들은 탄핵돼서 깨질 수밖에 없는 것이거든요. 그런데 김기춘 전 실장 이렇게 진술했다고 하죠. 지금 보시면 지시를 내가 하거나 보고를 받은 적은 있다.
그러니까 본인이 개입됐다는 사실관계를 인정을 하는데 문제는 그거에 대한 법률적 평가를 달리하는 겁니다. 난 그게 죄인지는 몰랐어. 야, 전 정부에도 있었고 전 정부에도 있었고 누구를 지원하고 누구를 지원하지 말고 어느 정도 구분을 해보는 건 장관의 당연한 업무라고 나는 생각했기 때문에 난 그게 죄가 되지 않는다고 당시에 생각했고 지금도 마찬가지야. 이런 논리거든요. 사실관계 부인하는 게 아니라 그거에 대한 법률적 평가를 달리하면서 그걸 가지고 특검부터 재판까지 한번 다퉈보겠다는 것이기 때문에 오히려 조윤선 전 장관의 대응보다는 저는 김기춘 전 실장의 대응이 한 수 위다. 확실히 법꾸라지가 맞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그런데 뭐 죄수의 딜레마라는 말도 있지 않아요? 그렇죠. 동시에 두 명의 죄수가 같은 시기에 조사를 받게 되면 저 사람이 상대방이 어떤 진술을 할까 불안해서 부인하다가도 인정할 수도 있고 어떻게 그렇죠. 보세요, 김 그러니까 박사님? 공범인 경우에 이제 그렇게 따로 이제 가둬놓은 다음에 저쪽에서 이제 먼저 자백을 하면 저쪽은 풀려났는데 너는 그만큼 형을 더 많이 살게 된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근데 저쪽하고 커뮤니케이션을 할 그런 어떤 뭐 방법이 없으니까 이제 그쪽에서는 불안해하면서 자백을 하게 되고 그렇게 돼서 풀려나려는 이제 방법을 쓴다는 건데 그게 이제 이번 같은 경우 상당히 공범이 많지는 않습니까? 이런 경우에는 사실은 죄수의 딜레마가 상당히 잘 적용이 되게 돼 있죠. 예. 이성 기자, 네. 박영수 특별검사팀이 2014년 말부터 문화체육관광부가 박근혜 대통령에게 주기적으로 블랙리스트와 관련한 보고를 했다, 뭐 이런 짓을 확보했다고 하는데 이게 확인이 됐는지 궁금합니다. 네, 그게 어떤 얘기냐면 말이죠. 그 문체부에는 적이 있다고 합니다. 현안 보고라는 게 있는데 그것은 김종덕 장관이 대통령에게 직접 보고하는 그런 사안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2014년도 하반기에는 평창 동계올림픽 그 준비 상황 점검을 비롯해 7개가 있었다는데 그중 1개가 이제 지원 배제 액션 플랜 마련이라는 것이 들어가 있다고 합니다. 이게 바로 블랙리스트라는 건데요. 이게 원래는 여기 현안 보고에 들어가 있지 않은데 이게 왜 어떻게 들어갔냐면 사연이 있다고 이제 그 진술을 했다고 하는데요. 2014년 10월에 김기춘 비서실장이 김종덕 문체부 장관을 불러가지고 이렇게 역정을 냈다고 합니다. 좌파 예술인 지원 차단하라고 했는데 왜 이게 보고가 없느냐. 이렇게 역정을 낸 다음에 바로 그 사안이 이제 현안에 포함돼서 대통령이 계속 보고를 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추진 결과 향후 확대 계획, 그 다음에 현장 적용 이런 것을 해서 보고서를 작성해서 주기적으로 대통령에게 보고했다. 이렇게 진술을 했다는 거죠. 그런데 여기서 주목해 봐야 될 발언이 박근혜 대통령의 신년 기자회견 발언입니다. 블랙리스트 관련한 질문이 나왔었거든요. 박근혜 대통령 어떻게 얘기했는지 한번 기억을 더듬어 보시죠. 그건 전혀 저는 모르는 일이에요. 뭐 보도를 보니까 뭐 이게 굉장히 숫자가 많고 뭐 그런데 저는 전혀 알지 못하는 일입니다. 유진용 장관께서 그 언론 인터뷰에서 이제 대통령한테 이제 항의를 했다, 뭐 이렇게까지 말씀을 하셨는데 무슨 항의를 했어요? 그러니까 뭐 이렇게 저기 많이 이렇게 품어가지고 그거 하는 거는 참 좋은 일 아니냐 그렇게 들었는데요 그때 그런 식으로 얘기 듣지 않았는데 전하는 얘기는 다 그게 그대로 이렇게 오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이런저런 사정으로. 박근혜 대통령은 저는 전혀 알지 못하는 일입니다. 유진영 전 장관이 어필했다고 하는데 그게 그대로 다 오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박근혜 대통령이 이 블랙리스트 관련한 보도해서 중앙일보를 고소했다고 하던데요. 지금 표정 보면은 전혀 몰랐다는 표정 아니겠습니까? 그 말 그대로 변호인단을 통해서 나는 누구에게도 블랙리스트 작성을 지시한 적이 없다. 그런데 이런 사실을 첫 보도한 중앙일보와 그 해당 기자 그리고 허위 사실이 적시된 영장을 혐의 사실을 기자에게 전달해준 특검 관계자 이렇게 해서 명예훼손으로 형사고발하고요. 그다음에 민사상 손해배상 청구 소송까지를 냈습니다. 아울러서 앞으로도 익명의 그늘에 숨어서 이렇게 허위 사실을 계속 유포하지 말아달라. 이렇게 아주 강한 톤으로 요구를 했습니다. 그런데 박근혜 대통령 입장에서 보면은 사실 그동안 성형 시술 의혹, 주사, 또 미래설, 굿 이런 여러 가지 보도들이 있었는데 다른 보도들에 대해서는 법적 대응 안 하다가 유독
이 블랙리스트 관련해서 법적으로 대응한 데는 어떤 그만한 이유가 있을까요? 그게 아마 가장 약한 권이라고 본인이 생각하지 않나 저는 그렇게 보고 있는데요. 뭐 구시라든지 미래설 이런 것들은 사실 근거 없이 뭐 일부 언론이나 일부 인터넷 공간을 돌아다니지 않았습니까? 그건 만약에 대통령이 허위 사실이나 명예훼손으로 고소했으면 아마 처벌받을 수 있었을 겁니다. 아무런 근거 없이 보도가 된 것이니까요. 그런데 사실 이 블랙리스트 관련된 거는 그 언론이 그냥 아무 데서나 주워서 쓴 게 아니라 특검 발 소식을 전하는 것이고 특검도 본인들의 수사 결과 그렇게 봤다고 판단했기 때문에 영장을 기재한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이걸 민형사상 고소를 하고 재판에 청구한다 하더라도 대통령 측이 승소할 가능성은 제가 봤을 때 0%입니다. 없습니다. 그걸 아마 알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대통령 측 변호인단에 강력하게 대응했다는 건 이게 그만큼 본인들에게 좀 약한 고리다. 뇌물죄보다 오히려 이 언론 출판의 자유와 양심의 자유를 침해한 블랙리스트 문제가 탄핵 심판에 가면 더욱더 불리할 수도 있다라고 판단한 것이 아닌가 저는 그렇게 봅니다. 유진영 전 장관이 특검에 출석을 해서 기자들에게 했던 얘기 중에 하나 더 있습니다. 블랙리스트 주도 세력은 문체부 공무원들에게 그런 얘기를 했다는 거예요. 생각하지 마라. 시키는 대로 해라. 이렇게 얘기를 했다고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관련 문체부 실무자들은 면책돼야 합니다. 이렇게 또 전직 장관이 후배 직원들을 챙기는 뭐 그런 모습도 보여줬습니다. 지금까지 유진영 전 문화체육부 장관 이야기 한번 해드렸습니다.